기상조합 조합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라디오의 변현주 아나운서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카페가 마련한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의 첫 번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첫 번째 손님은요. 대한민국의 간판 칼럼니스트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십니다. 이미 3분 칼럼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2년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한국일보사에 입사하셔서 지금까지 사회부, 국제부, 특집부, 문화부, 생활부를 거쳐 여론 독자부장과 문화부장을 지내셨습니다. 이어 대기자, 편집위원을 지내고 현재 선임기자로 일하면서 서화숙 칼럼과 서화숙의 만남이라는 코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라디오에서 서화숙의 3분 칼럼을 맡아주셨는데요.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칼럼만큼 사회적 책임을 참 많이 지셨어요. 2002년 문화부장 시절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회고록을 한국일보에 연재한 것을 책으로 펴내신 다음 출판 수익의 3천만 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그라민뱅크 격인 신나는 조합에 기부하셔서요. 가난한 이들의 자활기금으로 융자해주는 한국일보 이주일 기금을 만드셨고요. 또 2013년에는 원고료를 기부하고 제안함으로써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대구의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서 전태일 장학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칼럼집 민낯의 시대를 비롯해서 누가 민주주의의 적인가로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무대로 모셔서 귀한 특강을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길치인데다가 하필 만난 택시까지도 길치라서 조금 늦나 했더니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너무 만나 뵈서 반갑고요. 여기 분위기 굉장히 오붓하고 좋네요. 제가 이제 제목이 한국 사회 현상과 언론 이런 제목을 이제 이쪽에서 붙였어요. 저는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어떻게 한국 언론을 살릴 것인가.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조합원들이시죠? 네,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살리는 방법을 더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31일로 예정돼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청문회에 앞서서 이미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함량이나 자질을 봤을 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 최성준 씨는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벌써 나왔습니다. 27세 무직의 딸이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증여세를 낸 흔적은 없고 무슨 재주로 이렇게 젊은 처자가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또 이제 상속세도 탈루한 의혹이 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동생 중 한 명이다. 이제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체 형제 것을 모아서 그 동생이 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31일 청문회에서 의혹이 밝혀질 거고요. 지금 강병구 안행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걸 시인을 했고요. 또 장인의 토지를 부인이 상속받은 후에 농사를 안 지으면서 이제 농사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그 시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너무 잘 알죠.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그 어마어마하게 조선일보 톱으로 그냥 대서특필이 되고 안에 있는 한 면을 쫙 깔아서 엄청난 부도덕 파탄자인 것처럼 정신 파탄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로는 논문 한 편을 여기 학술지에도 게재하고 B 학술지에도 게재했다는
이 점밖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술지 게재 중에서도 그 어떤 그 학자의 업적을 기리는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근거가 되는 학술지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술지에 내고 다른 이제 약간 동호회지 비슷한 학술지에 하나 더 냈던 건데 그게 정말 부정하다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포탄을 퍼부어서 이분이 13일 만인가요? 하여간 한 달을 못 채우고 결국에는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그 위장 전입, 뭐 탈세 이런 거는 절대로 그 장관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그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교부에 굉장히 그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던 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장관들 뭐 저희가 늘 필수 옵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뭐 너무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뭐 총리부터 전관 예우를 받았다. 그리고 1급 판정을 받았던 아들이, 그러니까 현역 판정을 받았던 아들이 4년 뒤에는 디스크로 면제가 됐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거는 과거 그 소위 저쪽 그 수구들이 얘기하는 민주정부에서는 절대로 강요로 임명될 수 없는데 이분은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뭐 현호석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치사한 범죄까지도 있었죠. 판공비 카드로 자기 개인 생활을 했다. 그리고 뭐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이 있달지 아주 그냥 그 정말 다 많은 것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심했던 게 이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였는데 뭐 이 양반은 그 어떤 해외 자원 개발하는 곳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은폐하고 그 사람들이랑 외국 출장까지 간 것도 누락하고 뭐 얘기 발표할 때도 다 속이고 정말 공인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는데도 이 사람은 3월 8일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물러나라 어쩌라 지시가 없으니까 끝까지 자기는 사퇴 안 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일면 톱으로 뭐 오른 것은 정말 진보적인 일간지였지 그 논문 두 군데 게재했다는 것으로 펄펄 뛰던 조선일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양반이 22일에야 자진 사퇴하는 걸로 끝나버렸죠. 정말 물러나라 이 도둑놈아 그렇게 외쳐야만 물러나는 데가 지금 박근혜 정부입니다. 참 힘들죠. 이게 사실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현상이 이게 다 언론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까 뭐 김병준 교육부 총리 예를 들었지만 가장 대조적인 게 이제 그 문대성 의원 아닙니까? 그 양반도 국민대에서 논문 표절을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서는 본인이 우선은 탈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더니 계속 시간 끌기를 하다가 최근에 복당을 시켰어요. 복당을 시켰는데 복당시킨 지 사흘인가 나흘 만에 논문 표절 확실하다. 그리고 이걸 그 사람한테 통보까지 했다. 이렇게 국민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됐나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냥 의원직 유지하고 복당했고 그냥 한 명의 이제 의원을 새누리당이 더 늘리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그 떨어진 배경에는 사실은 언론이 있는 거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막 너무 소름 끼치게 갖고 있는 지금 현안들이 있잖아요. 국정원 현안, 그죠? 국정원이라는 게 정치 개입을 했고 어떤 지역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지역 차별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범죄 행위인데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고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재판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계속 그걸 정확히 수사하려는 검찰을 흔들었죠. 뭐 오늘도 여러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계속 유포를 하면서 흔들고 문제를 삼고 그래서 결국에는 용감히 취재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수사팀장도 국정원을 수사하면서 즉시 여주지청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약간 좌청성 발령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언론이 다루느냐 하면 전혀 안 다루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진보 언론은 열심히 이것을 비판하지만 지상파 방송에서는 거의 공중파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이 서울시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돼 있던 사람을 이제 간첩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조작한 사건은 어느 순간부턴가 조선일보에도 나고 방송에서도 약간씩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 보도되는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검찰이 발표한 거는 2013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그리고는 이게 간첩이라고가 그해 봄쯤에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작년 봄쯤에. 근데 전혀 그 지상파나 그런 보수 언론들이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뉴스타파가 굉장히 열심히 보도했고 아마 국민TV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들, 국민TV는 조금 논평 위주잖아요. 스트레이트 위주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이게 언제야 문제가 됐느냐 하면 최근에야 그야말로 가짜 조작 서류를 만들어줬던 그 끈아풀이 이제 자살 소동을 벌이니까 그제서야 서둘러 국정원에서 밤중에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고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우스운 점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히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요.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했다거나 사과했다는 뉘앙스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정확히 방송 여러 장치들 앞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성명서 같은 것을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비서관 회의를 여는 가운데 한 대여섯 개 안건을 쭉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은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죽자고 받아 적는데 첫 번째는 의사들의 파업 대란에 대해서 뭐 걱정스럽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딴 얘기 줄줄줄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관 회의에 그 장면을 대통령이 말하는 장면을 따가지고 방송들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보도해 준 거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감이라는 단어도 이거 일본 놈들이 주로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거 모호한 단어예요.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국민께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확한 언어로도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굉장히 뭘 한 듯이 막 얘기를 북적북적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게 거의 한 달 전에만 해도 그러니까 2월 13일쯤인가요? 중국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위조 서류다. 정말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여론조사를 하면 주로 잘하는 게 외교 뭐 이런 걸로 나옵니다. 외교를 뭘 잘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의 불법이 들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흘 뒤에 검찰이 맞다. 국정원 이거 맞다. 그 중국 발표 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 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대한방송이거나 진보 언론 몇 개지 전체의 이 대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주 이 언론이 과거에는 뭐 언론뿐 아니라 정부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좀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니들이 뭐라 그러던 나는 그냥 뻔뻔하고 태연자약하게 나쁜 길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점점 퇴보하는가를 보려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댓글 단 거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일이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재판으로 이걸 감싸도는 것은 현 정부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 문제. 그 다음에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했어요. 그걸 검찰이 감싸고 돌고 그대로 기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는 거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을 이 사람이 범죄가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에 올리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거를 오직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사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죠.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국정원의 수사가 바르게 됐는지 틀리게 됐는지 검찰이 관리 감독을 해서 사실 여부를 팩트 체커를 다 한 다음에 맞는 내용만 재판부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버지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으로 조작을 해서 막 때리든 뭐 어떻게 하든 가짜 간첩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그냥 옴박 그대로 내내 그러고는 딱 기소를 하면 사법부까지도 내내 그러고는 판결을 막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혁당 사건이니 뭐 온갖 사건에 그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뭐 간첩 혹은 정보 내라는 뭐 이런 걸로 다 그냥 막 사형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처형이 되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국정원, 검찰, 재판부에서 검찰까지만 간 거죠. 그죠? 그랬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막 세지니까 검찰이 같이 동조를 하다가 약간 뒤돌아서서 지금 다시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사도 지금 벽에 부딪혀 있죠. 다들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뭐 하여간 이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은폐에 막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직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는 어디까지 왔냐 하면 박근혜 정부는 보다는 좀 덜 왔죠.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잘못이 있었고 민간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민간인 사찰을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그냥 개인에 대해서 조사 뭐 누구를 뭐 고문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수사 그 김종익 씨를 불러서 굉장히 괴롭혔어요. 시달리게 했어요. 그죠? 그거는 유사하지만 막 그 감금해놓고 막 그렇게 막 압박을 하고 뭐 김연희처럼 살게 해줄 테니까 네 오빠를 간첩이라고 불어라 이런 행위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조금 박근혜 정권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노무현 정권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정원이 그런 일이 없죠. 없었어요. 그죠?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삼성 엑스파일 얘기를 하면서 그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듯이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1997년 대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노무현 정부에서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의 떡값을 받은 검찰들에 대한 수사로 확실히 이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그걸 폭로한 그 노회찬 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끔 되는 형을 받는 유죄 선고를 받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세훈이가 최근이 아니라 작년 재판에서 작년 이제 국회 증언에서 본인 스스로 실토했듯이 이명박은 국정원장이랑 독대를 했잖아요. 국정원장이랑 독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국정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포함해서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사법부의 검찰이 기소해서 법으로 걸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야당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국정원과 대통령이 야합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노무현 정부에서 끊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부활을 시켰다는 걸 원세훈이 자백을 했죠. 그리고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되려 자기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댓글 작업을 했다. 자기가 들었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 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씨가 그 화가 나가지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자체는 그러려고 시도를 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안 된다고 했지만 다시 그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국정원에
그 신호를 보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건 사실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드러난 것, 그렇게 막 노무현 정부의 비리를 찾으려고 신문들이 열심히 했을 때도 별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제 휴대전화 도청의 문제가 한번 터지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 가면 또 뭐가 이제 조금 좀 좋아진 게 있느냐면, 저희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도 언론사에 담당관이라 그래서 드나들었습니다. 안기부 직원들이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 보고 뭐 기자들이랑 쓸데없는 뭐 수다하고는 그게 막 대단한 정보인 양 막 써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 때 없앴죠. 그런데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부활이 됐냐면, 옛날에는 막 그 언론사에 막 그 국장 자리에는 못 앉지만 막 부국장 자리에 막 안기부 직원이 막 앉아서 막 킬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정도로 파렴치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정말 우리가 민주화의 10년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꼴은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나 어디 담당관인데 뭐 기자들 하나 좀 순한 듯한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혹시 뭐 요즘 뭐 없냐, 정보 없냐, 뭐 이런 정도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 언론의 담당관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이걸 없앴던 데가 이제 김대중 정부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으로 어쨌든 그 현재 최악으로 나쁘고, 이명박 정부 때 그나마 조금 더 덜 나빴고, 노무현 정부 때 비교적 괜찮았고, 김대중 정부 때 점점 좋아지려고 했고, 그러다가 뭐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전두환으로 가면 다시 푹 꺾어지니까 이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범죄 행위는 국정원에 검찰까지 가세해서 박정희 내지 전두환 내지 노태우 정부에 매우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박정희 때는 당연히 못 썼고, 노태우 때도 당연히 못 썼고, 전두환 때 물론 못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부는 쓰나 또 그 일부가 뭐 판매 부수나 이런 그 대중들한테 대한 그 호소력에서 조금 소수자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저희의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권리 부분에서 이제 그 한국 정부가 그 자기 인권 신장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나,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는 아시죠? 언론이 하는 것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그 비판적 그 성찰을 뉴스라는 것을 통해 쓰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우리가 걸어 들어왔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사실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자면요, 어쩌면 정치적 권리 문제는 우리 눈에 명확히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알시잖아요. 다 알지는 않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아나요? 예. 근데 경제적 권리는 좀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6일인가요? 뭐 새로운 정책 자기가 막 하겠다는 그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인가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게 막 헛소리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좀 괜찮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뭐 군인 연금, 사학연금, 이게 이제 너무 자기네는 특혜를 많이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국민연금은 이익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대겠다. 이거 이제 진짜로 한다면 참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임대차 관련 그 법률을 개정을 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월세 받는 사람에게, 전세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겠다 이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집세예요. 우리 뭐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뭐 별거 아닌 걸로 뭐 버스 요금 오르면 뭐 쌩 난리를 막 뭐 50% 인상 그러는데 버스 요금 사실 1,000 얼마가 단위잖아요. 한 300원, 200원 올라도 우리 생계에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막 1억, 2억 하는 집들이 집값이 올라가면요. 정말 청년들이 집 살려면 10년, 20년을 돈 없이 그냥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안정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정말 그 문화나 이런 걸 즐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전체가 윤택해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 왜 집값이 안정되지 않느냐 하면 실질 수요보다 투기용 가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투기용 가수요라는 게 다 집값이 부풀거나 뭐 이러면 그 좋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집으로 인한 소득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집이 뭐 30채, 50채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전세 놓고 월세 놓고 뭐 몇백만 원씩 그 수입을 얻는데도 이게 전혀 세원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제안을 했지만 이 정책은 그 세원을 잡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원이 너무 노출 많이 되니까 이렇게 세원 노출되느니 차라리 집을 좀 팔자.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내놓으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장기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가 제안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옛날에 공약에서도 그렇지만 좋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만 해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언론들이 어떻게 하나를 잘 봤어요. 그랬더니 조중동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 지금 그 근거가 뭐냐면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그 돈을 전가하기 때문에 집값이 월세가 오른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제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기만 하면 세원 노출되고 그게 세금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압박감 때문에 집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수구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자기네 독자층을 위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네 독자 위주의 발언이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들조차도 세입자에게 책임 전가된다. 이런 쪽으로 막 크게 쓴 언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기적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그 경제적인 그 자기 권리에 대한 감각이 너무 언론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는 명쾌하게 나와요. 가령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됐잖아요. 재건축을 하면 이제 그때 부동산이 막 활황일 때기도 하지만 집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초과이익이 많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해놓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나오니까 이거는 쫙 깔려서 보수는 안 된다. 이거는 부동산 경기 막는 것이고 불필요한 대못이었다. 이 대못을 제거하니까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진보신문은 부자 이익을 위한 재건축 띄우기다. 이렇게 아주 명백히 나왔는데 가령 집값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 집값이 떨어져야 경제가 산다. 이런 거는 이제 진보와 보수가 쫙 나뉩니다. 그런데 다른 세세한 것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진보지도 경제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느낄 때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삼성이 올해 매출이 몇백조다. 그럼 막 국가적 경사인 것 마냥 막 씁니다. 삼성이 매출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경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삼성이라는 게 한국의 기업이니까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점이 있겠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이 과연 한국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를 먹여 살리는가, 그의
경제적 덩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가 별로이면 그건 별로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3분 칼럼에서 그 얘기 한번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먹여 살리느냐 이 기준으로 기업을 줄을 세우고 그걸 언론들이 써야 한다. 뭐 매출만 높으면 굉장히 경산한 듯이 쓰는 거 참 문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보는 뭐 아빠 어디가 같은 프로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부의 세습이라는 게 최근에 뭐 프랑스 어떤 경제학자가 지금 자본주의 자체가 너무 세습적 자본주의에 이르렀다 이런 경제학 책을 썼다 그래서 그 경제학 책이 작년에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올해 영국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그걸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서평으로 대대적으로 소개하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에 귀족 계급이 자기 계급의 자기와 땅을 그 재산이라는 거죠. 자기와 땅이 사실 재산이잖아요. 자기라는 거는 임금에게 왕에게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는 거니까 그 접촉 면도에 따라서 자기 권력을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땅은 뭐 당연히 경제력이고요. 이런 자귀와 땅이 그대로 후손에게 이렇게 세습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그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만큼, 능력만큼 돈을 버는 이제 자유 경제, 자본주의,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르러서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학교부터 돈 더 많이 내면 더 공부 빡세게 가르치는 학교를 다녀서 더 좋은 또 그 학교를 나오면 대학교에서도 그 학교의 그 평점을 더 높게 봐서 그 학교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한국 사회처럼 또 대기업에서 좋은 대학 좋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냥 순탄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딸은 그런 게 없어도 취직을 못했어도 1억 4천의 자산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자산이 있는 부모 밑에 그 자식들의 그 자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이게 바로 이제 세습 자본주의라고 그분은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한국 사회에도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력 있는 재계에서만 일어나다가 연예계로도 굉장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번져왔습니다. 연예인도 자기 개인 하나하나가 이제 움직이는 사람 말고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있으면 대형 기획사가 방송사를 압박을 해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서 기획사 소속 언론 연예인들을 막 꽂아줍니다. 기획사에 안 속해 있으면 쭉 떨어져 나고 기획사에 소속돼 있으면 막 프로를 3개, 4개를 맡습니다. 한 프로를 맡으면 몇백만 원씩 맡으니까 그 수입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부가 독점이 되는 거를 언제야 겨우 아냐 하면 도박 사건이 나면 겨우 압니다. 그죠? 이수근이 도박을 해가지고 뭐 몇 억, 4억, 5억을 날렸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까지 날릴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가서 어느 프로에 가서 그냥 몇 마디 수다만 떨고 뭐 놀고 뭐 자빠지고 물속에 입수하고 그러면 그냥 몇백만 원씩 한 번에 일주일에 쩍쩍 들어오니까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벌다가 그냥 막 쓰고 도박으로 날리고 그럼 저희는 도박에 의해서야 그 사단을 보는 겁니다. 자식 상팔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뭐 고부 갈등 쓰는 뭐 시어머니와 나오는 뭐 종편 뭐 모두 연예인 플러스 그 세습의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측면에서도 점점 세습 정말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언론이 비판적으로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쓸 때 이 추세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또 심지어는 이 언론들이 대부분 좀 경제적 그 권리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한 2, 3년 사이에 맨날 이런 특강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고 나오는 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존재였어요. 제 옛날 강의를 들으시면 그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집값 예측을 하자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왜 오르냐 하면 집이 실제로 오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막 실수요자들이 사려고 해서 집값이 오르고, 아, 내년에는 집값이 오른다니까 투기 좀 해보자. 그래서 또 사람들이 사니까 집값이 오릅니다. 그런 심리를 노려가지고 건설업체들이 연구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인데 이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는 맨날 내년도 집값은, 내년 상반기 집값은 3% 인상, 내년 뭐 하반기 집값 4% 인상, 맨날 인상입니다. 근데 계속 그걸 언론들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자들이 보고 있으면 불안하죠. 나 빨리 집 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집을 사면 집값은 또 오르겠죠. 수요에 비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체들의 연구원이다. 이게 한국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슨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아니다. 그 칼럼을 쓴 후에 제가 뭐 확실히 조사는 안 했지만 이거 약간 깔때기 얘기입니다. 언론사 신문과 특히 그걸 많이 인용한 게 연합뉴스였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인용해가지고 집값이 몇 프로 오른다. 이 기사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제 좀 자정이 됐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다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등장한 걸 봤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 드린 월세임대. 이 관련해가지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집값이 이리저리 될 것, 불안하다. 아휴, 참.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령, 이제 제가 또 이 부분도 좀 몇 번 인용을 한 거긴 하지만, 김길태 사건 있잖아요. 부산에 김길태라는 무직자 청년이 중학교 들어갈 그 어린 학생을 납치해가지고 강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에 보도할 때는 그 여학생의 그 측은함, 가련한 처지 중심으로 이 어린이 성폭력 문제 중심으로 보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도가 진진해지면서 그 김길태라는 가해자도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그 성장사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다 떠나서 지금 이 사건이 난 덕포동, 부산의 덕포동이라는 곳은 재개발 지역이다. 한국 사회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려면 거기 사는 주민들의 절반 이상만 찬성을 하면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그 지역은 수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점점 낙후되니까 정말 49.99999%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거기서 살기가 힘들어서 점점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개발이 돼서 그 가난한 동네를 싹 밀어버리고 번듯한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그 아파트 가격은 값이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유랑을 하게 되죠. 그 집은 다 부동산 그 투자의 소재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재개발이 그게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그게 되지만 깔아앉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되고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이제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김길태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빈집이 많았고 그 여학생을 집들이 다 이웃들이 있었으면 뭔가 음험한 일이 있을 때 지켜줄 수 있잖아요. 이웃이. 그 지켜줄 이웃이 공동체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제적 관점이지만 동시에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에 경제니 뭐 사회니 이런 정책 전체가 결국에는 사람의 삶의 질과 연결돼 있다는 이거를 보지 않으면, 언론인이 그거 하나하나를 감시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표피적이고 이제 피상적인 얘기만 훑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표피적인 것만 훑고 가게 이제 언론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정치 문제보다도 이런 경제 문제가 사실은 지금의 언론 상황을 왜곡시키는데도 더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정치적 권력에 굴종을 했기 때문에 신문이 다 못 썼어요. 뭐 독재. 또 지금은 사실은 정부가 언론을 다루는 것도 돈입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 1년에 한 30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심사하는 게 3년 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심사할 때가 오면 연합뉴스가 막 미친 듯이 정부 그
기자용어로 쪼찡이라 그러죠. 정부 막을 축힙니다. 정부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 공영방송 뭐 KBS 당연히 사장 정부에서 정하죠. MBC 뭐 박문진이 정한다지만 박문진 이사들을 사실은 방통위에서 좌지우지하니까 방통위가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임원 그러니까 대표 결정권이 결국엔 다 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를 몇 번 받으면 이제 방송을 계속 못해요. 그래서 뭐 CBS나 JTBC처럼 최근에 이제 정부에 조금 비판적인 발언을 한 곳들이 다 막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심각한 게 사실은 정부 광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 때 아마 정부 광고가 점점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면요. 4대강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정부 광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그런 정부 광고 때문에도 언론들이 목숨줄이, 밥줄이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언론사 간부들, 개인 간부의 그 유착도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유착과 권력의 굴종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적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광고, 그죠? 또 판매 부수에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는 판매 부수 그러면 많이 팔리면 돈 많이 버나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판매 부수, 종이값이 비싸져 가지고요. 신문 파는 거 자체로는 이득이 안 납니다. 판매 부수가 많아진 거는 판매 부수 많은 만큼 광고를 비싸게 받는다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광고에 지금 모든 신문들이 목을 맵니다. 광고에 목을 매면 결국 그 판매도 그 독자층이 그냥 그 하류층이나 이런 그 계층보다는 구매력이 있는 계층인 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기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집값이 올라야 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하강해서 큰일 난다. 이런 기사들을 결국에는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 중에 또 건설사에서 건설사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뭐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건설 경기 자체가 퇴조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면요. 거의 한 광고의 3분의 2 정도,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건설사 광고가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헛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요. 건설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 너무 많이 인용해서 저 강의 옛날에도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별로 없으시군요. 그럼 좀 얘기할게요. 전 이게 자꾸 칠판 같아서 자꾸 쳐다봐요. 뭘 쓸 수 있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집값이 형성되는 구조가, 설명할까요, 말까요? 네. 되게 쉽습니다. 집값은 땅값에 건설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땅값이라는 거는 가령 100평짜리 땅이라고 다 100평짜리 땅이 다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막 13층, 20층, 30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그게 30분의 1만 땅값이 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 건물이 높을수록 앞에 햇빛이 나오도록 거리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공공단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에 또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용적률이라 그러죠. 그 건물이 그 100평짜리 땅 위에 몇 배로 이렇게 겹쳐져 있냐 이런 걸 용적률이라 그럽니다. 지금 한 서울시가 한 300% 정도에 가까울 겁니다. 이게 한때는 22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쾌적하다가 이제 더 빽빽해진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가령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거는 300이니까 3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3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당 건설비가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알아내려고 아파트 건축을 주로 한 이제 건축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이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겠죠. 근데 보통 그 민간 주택이
그거 한 채만 딱 단독주택을 짓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싸지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죠? 똑같은 거 쫙 올리는 것보다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걸 쫙 올리면 철근이나 이런 그 강화해야 되는 구조물 가격이 좀 많이 듭니다. 철근 값이 또 최근에 많이 올라서요. 그래서 단순한 대신에 구조물 값이 많이 들고 여기는 그것만을 위한 단 하나의 설계를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서로 상쇄를 하면 비슷하게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평당 그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가 결국에는 아파트 건설에도 비슷하게 쓰이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배, 3분의 1의 땅값과 그 더하기 단독주택이니까 전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때보다는 아파트를 지을 때 확실히 비용이 덜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 가보면요. 아파트 내지는 이런 대형 그러니까 함께 사는 대형 그 건물에 그 지역의 평당 땅값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들이 많죠. 그러니까 돈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돈을 광고를 통해 언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고 정치자금으로도 빠지고 엄청난 음성자금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광고와 판매 부수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적 권력에 언론이 굴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다수의 굴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봐야지 그 광고가 많이 판매 부수가 늘어나니까 광고 업체들한테 광고 그 구매 대상자들한테 호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영남의 정치색과 호남의 정치색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나중에 방송할 때 이거 조금 편집을 좀 해달라고. 저는 늘 강의할 때는 그냥 강연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방송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직접 들으시는 분들은 다 들으셔야 되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엄청난 그 체제 비판적인 독재를 비판한 언론이었잖아요. 근데 동아일보가 97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이렇게 노선을 바꿉니다. 사실 김성수 씨가 이제 호남, 그러니까 전북 지역 지식인? 뭐 친일파라는 얘기도 있고 지식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 중간쯤에 그분이 있겠죠. 전북의 그 언론인데, 전북의 배경인 출신인 그곳에서 이제 시작한 그 가문인데 동아일보가 그리고 그 과거에 그 혁혁했던 정말 독재 정부를 그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죠. 87년 체제, 87년 6월 항쟁을 불러온 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고 그 고문치사 사건을 일보로 처음 보도한 건 중앙일보였지만 그 사건을 계속 확대시키고 문제 삼아서 결국에는 그 전두환 정권이 항복하게 한 건 동아일보의 힘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97년에 변신을 했느냐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끊임없이 이제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80년대까지는 뭐 동아일보가 명확한 1위 신문이었죠. 부수 가장 많은 신문. 근데 조선일보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인구가 영남 인구 내지는 보수 인구가 더 한국 사회에 많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가 논조가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뭐 지금 실제로 그런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들이 다 부수가 많습니다. 이게 뭐 어떤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수의 논리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언론이 현실이 부끄러운 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부족해서도 또 자기 역할을 못하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자 1인당 사실 업무량이 너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한국일보 기자가 125명인가 그쯤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8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2면? 뭐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기자 수가 한 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늘지를 않은 거잖아요. 물론 활자 크기가 좀 커지긴 했지만요. 근데 지금 조선 뭐 동아 중앙 이런 데들은 뭐 거의 48면 막 50몇 면을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1인당 업무량이 엄청 폭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대체 그 전문성을 둬야 할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데 그거에 맞춰서 기자들 하나하나가 또 전문화 세분화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존 그 사고를 그냥 답습하는 글을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집값이 올라가야 경제가 산다. 뭐 집값 올려야 된다는 건설업계의 꼼수가 안 보인다. 그리고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막 매출만 늘면 주가가 오르면 막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체 구조를 볼 새가 없이 막 미친 듯이 막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무엇이 자기의 권리냐, 또 언론의 본령이냐, 이거에 대한 뭐 인식이 부족한 탓이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그 한국 정치의 문제점 있죠? 혹시 특징을 발견하셨어요? 다 한국의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그죠? 제가 특별히 더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 김영삼 때도 약간 다 언론이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써요.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가령 군 문제 같은 경우 뭐 지금 그 어떤 성적인 그 폭언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오대위인가요? 그 어떤 여성 군인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 그런 기사를 못 썼습니다. 군대 기사 자체를 못 썼어요. 이게 김영삼 때에 이르러서 하나회를 해체시키면서 군 문제를 까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 군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노무현 정부에 이르려면 뭐 언론이 거의 뭐 펄펄 뛰어가면서 막 언론을 비판했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는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 왜냐하면 이 시기가 경제가 굉장히 경제력이 사실은 더 큰 권력이 되어가는 시기인데 한국 사회의 인식에서는 정치 권력이 더 큰 권력이라는 그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실 경제 어떻습니까? 뭐 물론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저렇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막 간첩을 조작하고 아직도 정부가 그럴 수 있는 거와 비교를 하면은 물론 정치 권력의 문제도 심각하긴 하지만 근자에 어쩌면 그 경제 권력의 문제, 왜냐하면 지금 그런 문제는 씁니다. 근데 삼성 얘기는 오히려 더 못 쓰잖아요, 언론들이. 그죠? 그런 거 보면 분명 경제 권력이 더 커졌고 그 경제 권력의 눈치를 그 언론들이 더 많이 보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권력을 비판적인 척 하면서 정치 권력을 막 매도하기 시작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뭐 정치 권력도 분명히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에 났죠. 8년 만에 뭐 황우석 사태를 이제 얘기했던 제보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인터뷰 얘기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PD수첩이 쓰겠다 그러니까 위에서 상사들은 쓰지 마라 압력을 했는데도 기자들이 PD들이 기어코 이제 관철을 시켰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으면 이 상사나 혹은 이 장은
즉각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전혀 통제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황우석 씨가 사실 그 국가의 그 과학 기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거의 노무현 정부의 파벌이다, 총애를 받는 과학자다 이래가지고 그 황우석 사건이 터지면서 노무현 정부가 또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사건이 그렇게 정말 성역 없이 보도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노무현 정부의 그 민주적인 언론 정책,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담당관도 다시 등장했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이르르면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노골화가 되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도는 어디에선가는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그거를 다시 언론들이 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기도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사실의 그 사실이 불러일으키는 그 거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깰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하나 시민들의 힘이 엄청난 거죠. 옛날에 정말 이제 작년에 저희 한국일보가 그 사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해직 기자분들이 그 막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이 조선일보 해직 기자분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응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막 그 분들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쫓겨나면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겨우 뭐 할 수 있는 게 글을 쓴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그런 데들이 이제 창비나 뭐 이런 사회과학 출판사들의 책을 했는데 또 사회과학 출판사들은 또 얼마나 또 굉장히 탄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론인이 정말 MBC가 저렇게 변절을 하고 KBS가 변절을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그 방송국을 차리면 시민들이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주 깨어난 언론이라기보단 깨어난 언론인들이 있는 곳에 시민들이 가세를 함으로써 정말 어디에선가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지금 언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얼마만큼 아느냐. 과거에는 이제 보도가 통제가 되고 단절이 됐기 때문에 알기가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누구만큼 아느냐, 누구까지 아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뭐 국민TV 라디오를 열심히 국민TV 또 곧 시작될 국민TV를 보고 듣는 분들은 많이 아셔요. 뉴스타파를 듣는 분들, 뭐 팩트TV를 듣는 분들, 뭐 한겨레 신문을 보는 분들, 경향신문, 또 요즘 한국일보도 조금 열심히 합니다. 예, 보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이분들이 점유하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이게 참 적어요. 그래서 지금 작금의 그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는 얼마만큼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까지 아느냐, 그리고 이 누구를 얼마나 더 확대시킬 것이냐, 이 과제가 저희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의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이제 제가 언론인인데 저희들 스스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시민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려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정치적 권력에 굴종하는 거는 그게 이제 진짜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자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개개인을 자각시켜주는 건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치 체제 자체를 민주주의로 만드는 게 결국엔 언론 상황을 낫게 하는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놓고 볼 때
뭐 기자도 그렇고 뭐 언론 뭐 모든 인간들이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까지 다 안전하지 않으면 잘 안 나서잖아요. 그러면 주변까지 안전하게 민주주의적 질서가 지켜지게 하려면 결국엔 우리는 민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 절대 명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권력에 굴종하는 경우에는요, 이 구매력이라는 게 사실은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좀 각성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가령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은 어떤 곳에 가면요, 다 기사 얘기를 막 언론 문제가 심각하다 막 그러시면서 결국에는 신문을 한 부도 안 보셔요. 전부 인터넷 검색으로 다 기사 봐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이 기사 올리는 기준은 신문하고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막 그걸 갖고 흥분하시면서 기자들이 뭐 쓰레기라는 둥 뭐 언론이 이따위로 좀 그런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구매력이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온다, 시민한테서 온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좀 인터넷으로만 기사를 검색해서는 진보 언론을 못 지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회비까지 내서 그 언론 운동을 지원하시는 건 뭐 최상급이고, 그 정도가 아니면 적어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말을 하는 방송, 신문이야 돈 주고 사봐야 되지만 방송은 그냥 똑같은 시청료 낸 걸로는 자기가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좀 찾아보기라도 하자 이거죠. 가령 뭐 극단적인 비율로 박근혜 대 문재인이 뭐 51.6% 대 48%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시청률이 가령 48%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8%의 시청률이 어딘가에 모여졌을 때 그 힘을 한번 과시할 수 있게끔 좀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관청하고 언론사하고 참 비슷한데요. 한국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비판을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느끼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인터넷 창에 가서 꼭꼭 집어서 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다수의 이제 굴종하는 경우 같은 경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뭐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성의 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인 언론 모니터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전문적인 자기가 제보자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인원 수의 부족으로도 그렇고 전문성의 부족으로도 그렇고요. 심지어 옛날에 지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자 수가 많았던 때조차도요, 대부분의 특종은 제보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기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뭐 한국일보가 이제 80년대 거의 사회부 전성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영동 사채업자 살해 사건이 있었을 땐가요? 그 살해 사건의 현장에 간 경찰이 그 할머니의 통장을 빼돌렸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경찰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박종철 사건도 검사나 이 법의학자 이런 분들이 다 제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든 영역에 제보거리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48.6%가 어떤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하면 그 흐름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48%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죠?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 움직이는 48%는. 근데 문제는 오히려 지금은 막 수구들은 엄청 단결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오히려 진보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오히려 덜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제보자와 모니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분의 1을 하라. 뭐 누군가에게 제보하기 싫으면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런 데에다가 그냥 자기가 트윗으로 올려도 되고요. 그죠? 뭐 인터넷에 써도 되고요. N분의 1을 하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이제 작년에 국민TV 라디오 칼럼으로도 썼지만 저희가 이제 심재철이, 그죠? 심재철 의원이
뭐 특위, 민간인 사찰 특위로 뭐 16분짜리 회의 한 번 하고서는 다달이 800만 원인가 얼마씩을 받아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이 쓰니까 또 그거 막 같이 따라서 심각하다 그러는데, 사실 그 기사는 4월에 오마이뉴스에 났었고 3월에 특위의 문제점은 뉴시스가 보도했고, 점점 과거로 갈수록 기사들이 다 있었는데 계속 그 특위 활동 자금 모아가는 것만 문제가 있다. 이제 이걸 기사로 써서 제가 국민TV 라디오 3분 칼럼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죠. 받아가는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주는 놈은 뭐냐. 지금 국회가 국회의원만 있냐. 입법부 사무처가 있지 않냐.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걸 감시해서 활동 안 하면 돈을 안 줘야 되는데 그냥 국회의원 따까리처럼 돈 내놔 그러면 돈 주는 거 아니냐. 이동흡 그 헌재 소장 후보자도 뭐 1억 3천인가요? 2억 3천인가요? 그 돈을 특정 업무 경비를 자기 주머니에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막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후보자가 돼서 인사청문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야 이거 심각하다고 막 흥분을 하는데 그 돈 누가 줬냐? 결국에 헌재 사무처에서 사무국에서 줬다. 그리고 헌재든 입법부든 모든 사무국에는 다 감사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감시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 권리인데 의무인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그 외유를 많이 가잖아요. 막 지네 맘대로. 뭐 구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부, 그러니까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 행정부가 입법부 의원들을 곧바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상권분립사회에서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이제 어떤 탄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혼을 내냐 하면 그 돈을, 관광성 외유를, 자금을 허락해준 그 사무국 직원들을 결국에는 행정부에서 징계를 내립니다. 물론 그 징계가 잘못됐다는 최근에 판결이 나와서 이제 좀 경악한 일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사무국이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시를 안 하는 건 결국 따까리다. 그래서 따까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칼럼을 썼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따까리가 안 돼야 되겠죠. 이런 뭐 자기가 속한 사회뿐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 발견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절 같은 데서 뭐 스님이 자기가 뭐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아이들 돌본다 그러면서 막 4, 5억 원을 막 착복한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선제동자원인가요? 근데 그 업체라고 말이 나오네요. 그 복지단체도 보면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잖아요. 온갖 정부기관들, 온갖 유명한 회사들이 다 거기를 봉사처로 결정을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비대해진 복지단체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애들을 이렇게 보면 애들이 굶나 안 굶나 좀 잘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나는 이거 봉사하러 왔지, 봉사를 잘하자 이렇게 본질적인 거 아닌 뭔가 이렇게 약간 들떠있는 그 자기 과시에 머물다 보면 그 본질적인 거나 이웃이 제대로 연대나 유대나 제대로 그 돈이 돌아가냐 이런 거를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n분의 1을 할 게 너무너무 많고 그 n분의 1을 할 것을 많이 좀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 헌법은 우리가 다 아주 한 번씩은 다 읽어보세요. 저도 사실 이참에 헌법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게 별로 어렵지 않고 길지 않게 우리나라 정부 체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쫙 가르쳐 주더라고요. 특히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 여기만 읽으셔도요. 여러분이 막 정부에 대고 막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그 이혜훈 씨가 자기 뭐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 시위를 불허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반은 헌법을 안 읽었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나 집회하겠으니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허가하고 불허하는 줄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하나만 쫙 알고 있어도
야, 정신 차려. 얘기를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헌법에서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10조에서 37조에 이르는 부분이 이제 권리 부분인데요. 제가 굉장히 이번에 읽으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뭐 이건 아시겠죠? 23조예요. 근데 이 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재산이라고 막 지 맘대로 막 공공복리와 상관없이 막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이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판결이 꼭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나눌지는 제가 사실 장담은 하여간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31조 1항인데요.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된다. 이 조항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면 나에게 빨리 정부가 뭘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권리입니다. 제가 이제 근로의 권리, 단체 행동권, 이게 옛날에는 노동법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다 헌법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취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빨리 찾으려고 하니까 잘 못 찾겠는데요. 모든 국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어요, 헌법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못 갖고 일할 권리를 못 갖고 있잖아요. 국가에게 큰 소리를 치셔야 됩니다. 너희들 지금 이 일을 따위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직업이 없느냐. 이게 헌법적 권리예요. 제일 재밌는 게 바로 이겁니다.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말을 꽈서 썼을까요? 그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안 썼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 헌법에 별별 거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안 나온 것도 내 자유와 권리로 더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헌법 꼭 읽으시고요. 주장하시고요. 노동법이니 관련 문제가 터지면 그 법을 인터넷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검색을 하셔서 자기 권리에 투철하셔야지 정말 권력자들이 겁을 내는 그런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n분의 1을 하고 기본 권리를 공부하고 또 이제 발언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좀 왠지 멋있게 쓴 것 같아서 한 줄 좀 읽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글거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사람다운 대접에 대한 기준을 한껏 높이자. 그 기준은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햇볕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권리를 모든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것이 내 주변에서 보이면 그걸 걷어내기 위해 움직이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질문 받을까요? 조금 조셨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드려서. 질문 없습니까? 이쪽, 질문이, 입으신 분부터 먼저. 너무 어려운 질문은 근데 해주지 마세요. 저희들 기자들 농담 중에 남이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것은 무교양이라고. 저는 서화숙 기자님하고 트위터 친구인 정구봉이고요. 네. 기자님이 가끔 JTBC에 패널로 나가실 때 혹시 출연하기 전에 혹시 멘트상의 어떤 톤다운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톤다운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지난주 방송을 끝으로 이제 더는 안 나갈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짐작하는 바가 있으나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소 톤보다 작았나요? 약간
서화수 기자님은 이런 톤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그 감을 좀 아니요, 전 뭐 굉장히 그냥 이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제기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트윗으로만 저를 보면 좀 달라요. 한국일보 칼럼의 수준이 제가 공공 언론에 제가 말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나 혹은 법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일을 그 심증이나 추정에 의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언론으로서 그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일보 서화수 칼럼에 쓰는 선으로 방송도 해요. 알겠습니다. 예. 트윗은 뭐 거의 막말하듯이 좀 하는 거고요. 예. 그 기계적 중립이 네. 언론으로서 괜찮은 겁니까? 그건 사실 이제 그 미국처럼 굉장히 그 불우한 시대를 겪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메카시즘을 극복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극복을 많이 못했거든요. 미국에는 그 엄밀히 얘기하면 사상의 자유가 절반만 있어요. 공산주의나 뭐 이런 극렬 사회주의 같은 논조가 없어요. 그냥 얌전한 보수주의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뭐 클린턴이 나오거나 누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 신문의 입장은 이렇다 선언을 합니다. 최근 뭐 거의 한 20년 전부터. 근데 한국 언론은 유독 중립적이라고 표방만 하지, 근데 한국 언론들도 실제로는 중립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기계적 중립을 하는 데는 지금은 없고요. 그러나 저희도 누군가를 편든다기보다는 그냥 권력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장 세게 비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언론의 길이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정부나 이런 데가 사실 뭐 진보 보수 이런 거를 따질 수도 없을 수준이잖아요. 그야말로 날도둑 날강도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수준 높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 선생님. 반갑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인이시지만 아까 그 헌법 얘기를 듣다가 언뜻 싹 스친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하게 된 사항이 떠올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방과학교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담당 교사가 방과학교 강사들한테 학교에서 그러니까 각 교실에 담임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함부로 열람해서 보지 마라. 그거를 열람해서 볼 경우에는 보안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거를 서약서를 돌렸어요. 그래서 서약을 참 안 하자니 그렇고 참. 그래서 저희들 계약직이거든요. 말 그대로 언제든지 상시 해고가 가능한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넓게 위 차원에서 헌법에서 보면은 그때 보면 인권 침해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학교 정보는 안 보는 게 맞잖아요.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뿐 아니라 지금 최동욱 씨 사건 같은 경우가 레이스 정보를 몰래 봐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본인과 담당 교사 또 교육적 목적 외에는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게 무슨 국가보안법의 보안법은 아닐 테고요. 예. 그런 거는 당연히 사회적 규정으로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은 학교에서 매번 서약서를 매년마다 돌려요. 네.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규정이 있는데 어겼을 때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컴퓨터를 일부러 이렇게 들춰보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려다 보면 이제 이렇게 USB 꽂아가지고 저만의 자료를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 근데 일부러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하게 보게 된 건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심하게 감시를 이렇게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어떤 부분은.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게 현대 사회의 다 고민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뿐 아니라
그 지금 이제 CCTV 같은 것들 치안이나 안전을 위해 CCTV가 만들어지는데 CCTV가 이제 사람들을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대 사회가 거기에서 어떻게 정말 중립적인 위치를 잘 갈 거냐, 인권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계속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서 물론 그 비정규직의 약점을 이용해서 뭐 그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얘기로 들어봐서는 또 지켜야 될 그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나 공공 그 비밀이잖아요. 가령 뭐 건강보험공단의 그 의료 정보 같은 것도 극단의 비밀인데 이번에 또 최동욱 사건에서 그걸 막 청와대에서 까보고 그랬다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지켜져야 될 비밀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회의 공공성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겠죠. 개인의 인권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빼먹었어요. 최동욱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정치적으로만 너무 막 그 올바르고 진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진보가 좀 없어요. 가령 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좀 더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는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사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구들만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보들 스스로도 그 족쇄에 걸려버린 게 아닌가. 가령 이제 최동욱 그 전 검찰총장 사건 같은 경우 분명히 이게 그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분이 그냥 그건 내 사생활이다. 왜 너희들이 그걸 까면서 나를 공격하냐.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그게 참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조선일보식의 그 사생활이 의혹이 있으니까 너는 물러나야 된다. 여기에 패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좀 성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심으로 진보적이고 진심으로 개방적인 그 세력이 정말 48%가 있었다면 그렇게 경직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 끌려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인데 농담인가? 그 마이 플레이스라는 그 미혼모를 다룬 영화가 있대요.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보세요. 그게 아마 그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 진보 가문으로 유명한 어느 가문의 따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진짜 훌륭하신 진보 인사시다. 그분의 한 손잡벌쯤 되나요? 손녀뻘쯤 되죠. 그 미혼모 하나쯤은 배출해 줘야지. 어? 지금 저도 뭐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말 젊었다면 한번 그 투쟁의 대열에 미혼모로 이 모든 체계를 까부수는 대열에 들어섰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좀 생활로도 좀 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불과 그 경향신문에 송경두 시인이 그 삼성 관련해서 칼럼을 썼는데, 그 광고국에서, 그러니까 데스크 쪽이 아닌 광고국에서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달라. 그래갖고 그게 반영이 돼서, 뭐, 여기 국민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생각해보면 신문 언론사라는 게 물론 뭐 경영이 빠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회 비판 기능이라는 면에서 보도국 내지는 기자들의 아니면 그 편집국의 힘이 좀 더 그 광고국을 좀 이렇게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올바른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은 당연히 드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그 가능한지. 그리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 보면 삼성 광고가 없거든요. 주지도 않아요. 삼성에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는 이제 삼성 광고를 포기하고 올바른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그 후에 이제 한 번에 휴전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 양측의 그런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뭐 그냥 만남으로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간 한겨레는 쓸 거는 계속 쓰겠다 이 논조고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굉장히 생존한 다음에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언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향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생활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그건 뭐 그렇게 존재할 거면 못하러 언론으로 존재해? 뭐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요. 그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JTBC에 나가면서 그동안은 이제 아이템을 전부 그쪽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아이템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뭐 그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제가 트윗에 그 이부진 씨가 그 무슨 택시 운전사한테 뭐 4억을 뭐 내게 해줬다 뭐 그걸 갖고 난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이부진 씨가 4억 내준 거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본인 돈으로 진짜 사비로 냈는지 아니면 회사 돈으로 냈는지. 그 회사 돈으로 냈으면 그건 칭찬 전혀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뭐 그것도 어떤 이제 특친 분이 지적을 해서 저도 그런 시각까지도 가져야 되겠군요. 그 느꼈는데. 근데 뭐 그것 자체를 이제 비난할 수 없을 텐데 문제는 그거를 다루는 그 머니투데이인가요? 그 방식이 굉장히 졸렬해요. 그러니까 뭐 이부진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고 그걸 행위를 보고 있자니 뭐 삼성 뭐 이건인가 뭐 누구의 뭐 어록이 떠오른다는 둥 뭐 물이 맑아야지 뭐 아랫물도 맑대나 뭐 무슨 대단한 막 속담을 써가지고 삼성을 막 추켜 세우는 그런 게 막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 기사가 그 인터넷 포털에 막 자꾸 뜨는 거예요. 좀 역겹잖아요. 그건 진짜 그건 자기의 재력을 바탕으로 사실을 너무 호도하는 거죠. 물론 그 운전기사가 4억을 안 내게 된 그 미담 자체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럼 그게 진짜 회사 돈인지 아닌지부터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지 말이에요. 무슨 이건희 위대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저런 기사를 볼 때마다 삼성전자가 그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을 만큼 시설 개선은 했는지, 그리고 왜 그 희생자들에게 합당한 경로에 합당한 배상금을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그게 뭐 엄청 리트윗이 됐어요. 근데 그것만 이제 그 트윗만 올렸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JTBC가 나보고 그만 나와달라는 거구나 이거 딱 느낄 텐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여타 막 잡스러운 트윗을 많이 썼어요. 가령 이제 그 JTBC에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토론을 했던 상대방 패널이죠. 뭐 패널을 좀 깠죠. 뭐 그 양반 너무 실력이 없다는 둥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라는 둥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 선생님의 하여간 그 말을 당할 그 보수 그 상대방이 없어서 이 마지막 최근에 그 했던 분도 하기 어려워하니 선생님의 짝을 못 구해드려서 선생님 못 구해드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럼 뭐 제가 안 나가죠. 그래서 뭐 자기네가 그럼 빨리 짝을 하여간 찾도록 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지난 화요일에 제가 방송을 한 다음에 막 너무 이제 시원시원하다고 자기네 무슨 그 프로 말고 다른 프로에도 하나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걔네가. 그래서 내가 근데 난 뭐 한국일보 사람인데 이렇게 남의 회사 일을 한국일보 일보다 많이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꼭 좀 나와달라고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 밥 먹는 약속을 잡자고. 그래서 그럼 뭐 출연료나 좀 많이 주든지 막 그렇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면서 내가 역시 잘하긴 잘하지 막 이러고는 딱 돌아왔는데 불과 한 사흘 뒤에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데서는 좀 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제안했던 B라는 방송에는 내가 나가느냐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는 상대가 없는 나만 혼자 나오라고 했던 거니까. 그랬더니 그건 또 뭐 프로그램 시간대가 바뀌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저의 심증으로는 추정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확
학증으로서 말씀은 못 드려요. 그냥 여러분과 그 이런 강연으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면 이렇게 막 공식적인 언어로는 못 듣는 얘기를 좀 들어야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게 사실은 경제 권력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이에요. 그죠? 진짜 모르겠어요. 삼성이 그리고 광고료를 또 따박따박 정확히 잘 주거든요. 하여간 좀, 정말 고민입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사실 외국은요, 이미 신문에도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시민단체들이. 그 신문이 다 사양세니까 큰 신문 몇 개를 빼고는 다 그 시민단체들이 신문을 운영해요. 시민의 힘으로. 시민 언론 같은 게 이미 신문에도 도입돼 있는데, 지금 신문 자체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이요. 지금 조선일보 자체도 지금 수익이 잘 안 난다는 판인데, 1위 신문인데도. 저희도 그 같은 종사자로서 뭐라고 참 단언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서 기자님 오늘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국민TV 조합원으로서, 우리가 지난 대선이나 서울 지역의 어떤 구청장 구도를 봤을 때, 민주적인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만 해도 한 48% 정도고, 서울은 이 구청장, 단체장들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90% 정도 석권한 상태인데, 그러면 신문은 뭐 진보적인 어떤 건전한 신문이 없어서 이렇게 맥을 못 추냐? 있어요. 뭐 한겨레도 있고 경향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고 이렇게 건전하고 정말 민주주의고 공정성을 가지려는 이 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중동한테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지금 저희들 조합원들이 시도하는 이런 국민TV의 어떤 이런 시도가 어떤 희망적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외국에서 이러한 어떤 시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언론의 어떤 공정성을 시민들이 되찾은 적이 있느냐? 그런 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있느냐보다는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생각이 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머니 상을 당했어요. 근데 한국일보에 이제 아침 6시 10분에 돌아가셔서 곧바로 그 병원에 가서 그 장례식장으로 내려가서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하게 내가 모친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부고를 좀 내다오. 이게 딴 신문에도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 부끄럽게도 한국일보 흉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일보 홍보를 해야 될 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국일보 밥을 먹으면서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친한 한겨레 기자한테도 똑같은 내용의 부고를 보내드리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정확하게 났는데 한국일보에는 좀 내용이 틀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에 그 내용을 송고를 하면 타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 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객을 그 조문을 문상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10시쯤 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한국일보와 한겨레 신문에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타지에 전화를 했습니다. 10시쯤에 전화를 돌려서 10시 10분쯤에 전화가 됐는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선일보는 저희 딸이 검색을 했는데 금방 사회부 번호가 나와서 사회부로 전화를 했더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넘겼더니 한 거의 1분 뒤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병원 전화로. 그 장례식장 번호로, 빈소 번호로 받았더니 자기네가 이런 부음을 받았는데 명칭과 직함이 맞느냐를 일일이 다시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났어요. 중앙일보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동아일보도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 그래서 못 났어요.
근데 뭐 나고 못 나고를 떠나서 그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를 겪으면서 제가 정말 저 자신도 반성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아침 일찍 보내면서 저도 그 뒤에 전화번호니 이런 것들을 좀 못 넣어서 아마 우리 회사에서 내 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허술해졌나 하는 반성도 했지만요. 우리가 늘 조선일보의 논조 때문에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그 일을 치밀하게 하는 그 엄격성 있잖아요. 그걸 사실 굉장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민TV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특강인데, 저는 이 특강과 관련해서 오늘자로 하자는 얘기를 처음에 제안받은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상을 당하고 서울로 오는데, 같은 날 지난주에 친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부산에서 특강하려는 친구들이 저를 촬영 동영상을 미리 찍고 싶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상중회이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어서 그 친구한테 문자를 하면서 24일 날 오늘 하자 이 날짜를 미루면서 트윗에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특강이 이렇게 트윗에 하나 떴는데 3시로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7시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통화를 했더니 통화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근데 거기에 또 제 이름이 편집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웃었어요. 나는 어쩜 꼭 이렇게 한국일보 같은 데 하고만 일을 할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거의 몇 개월을 여기서 일을 했는데 방송도 계속 한국일보 선임기자가 진행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내 직함을 선임기자가 아닌 편집위원으로 썼으며 거기에다 시간은 또 3시로 했으며,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또 약속을 갖다가 2시에 정했는데 2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문자를 넣어서 1시로 땡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 그 김용민 PD가 다시 전화를 해서 3시는 저 조합원들 모이기도 힘드니까 7시 반으로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그날 그 강의를 하겠느냐는 얘기 들은 거하고 김용민 PD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 이외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번도 여기로부터 확인 전화도 그걸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시민에 의한 언론이 생겨나야죠. 시민에 의한 언론이 지금 한국 사회를 분명히 작년 올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시민에 의한 언론이라고 아마추어처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돈 들이는 주주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구성원들을 욕하는 얘기를 주주한테 꼬발르는 나쁜 사람이 됐는데, 좀 그런 거는 좀 치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무섭게 치밀해져야지만 그 무섭게 치밀함으로 논조를 포장하는 사람들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 멀리 대구 생각 없이 먹고 사는 대구에서 여기까지 온 조합원 백승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서석 기자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 모이신 이제 조합원 여러분 전체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사는 곳이 대구이다 보니까 아무런 이제 좀 생각하시는 대로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JTBC, TV조선, 채널A, 그리고 이제 MBN을 보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TV를 보시면서 아무런 비판 의식이나 이제 생각 없이 이런 TV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매체나 영상, 뉴스를 이제 접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한테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에 매일 몇 시간씩 국민TV 라디오 듣고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뉴스나 이제 라디오를 듣고 보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구 화이팅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그 광주 KBS에서 하는 그 전라도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하러 광주에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1박 2일 토크로 하는 뭐 시사 토크 같은 걸 하는 거였어요. 그 팀들이 되게 막 재밌는데, 거기 출연자가 누구냐면 홍세화 선생님하고 정운현 여기 이사님이셨던 분이죠. 정운현 씨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씨하고 저였어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나 뭐 안철수당에 사람을 요청하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거절을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준석 씨만 이제 보수 대표로 나오고 나머지 셋은 거의, 준진보 계열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강기정 그 의원이 그 국민TV 막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호남은 역시 국민TV가 대세일 줄 알고 막 시민들한테 여기 서 기자님 여기 있다고 막 소개를 했어요. 근데 뭐 무등산이니 뭐니 돌아다니는 데마다 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에 이준석 씨를 막 너무 반기는 거예요. 막 이준석 아니냐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랬더니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에서도 그 종편을 엄청 본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보냐 하면 자기네가 그 정치를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근데 거기가 정치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본대요. 근데 열심히 보다 보니까 약간 우호적인 감정도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대구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저는 사실 모르겠고요. 이제 조합원님이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 아까 모두에 소개시켜드린 전태일 장학금이라는 걸 만든 것도 그런 겁니다. 대구라는 데가 그 70년대 후반까지도 어마어마한 야도였습니다. 그 인혁당 사건 그분들이 다 대구 경상도 분들이에요. 그리고 경북 지역이라는 게 대대로 정권에 저항해온 살인파의 본산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전두환 때부터 그냥 확 기울어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막 노골적으로 그러는데 결국에는 결국엔 실금이 어느 순간 터지면 꽉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곳곳에 그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 실금을 낼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 분 사시고요. 홍보. 네. 그랬습니다.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서화숙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합원들 분들 또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께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국민카페에서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사회 가장 빛나는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모시고요. 2014 신춘 특강을 진행합니다. 내일은요, 국민판사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분이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십니다. 내일도 저녁 7시 반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집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